전세 사시는 분이 그냥 옆에 바로 옆 동네에 사면 될 텐데.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예, 그러나 그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약간의 비용만 부담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시장에는 되게 자주 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제일 처음에 이제 영상으로 뵌 것은 심사장님 채널에서 이제 그때 예. 처음 뵙고 나도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됐네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돈의 흐름을 읽는 눈, 돈의 역사는 대풀이 된다. 네. 라는 책을 비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매수세가 나오면서 젊은 분들, 특히 2030 세대들이 시장에 굉장히 진입하고 있는데 그 뜻한 바의 목표를 좀 달성하지 못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뭐 가장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작년 통합개미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좋다라고 했었는데 왜 마이너스 난 건가요? 이제 주식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네. 첫 번째는 투자를 하시는데 네. 한 종목이나 두 종목에 올인하시는 분이 전체 70%.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 분산해서 투자하자 이렇게 보통 하기 마련인데 네. 소액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서 그렇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사면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 그걸 너무 한두 종목이 올인하시는 게 딱 보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8일을 8일을 다 팔았다고요? 그 평균 보유 기간. 평균 보유기간? 그러니까 잠재적인 큰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조바심을 느끼며 그보다 못한 종목이거나 혹은 그간 공부 안 했던 종목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딱 투자를 했을 때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거라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뭐 근데 동의하는데 근데- 얼마를 보유할 건가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동산하고 차이 같아요. 부동산은 일단 양도세도 뭐 어마어마하고 매물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건 뭐 이미 나갔고요 이러고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사기 되게 어렵고 팔기도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 좀 신중하게 하고 또 사더라도 최소 2년 실거주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좀 그런 맛이 있어서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성과가 좋은 거고 개미 투자자들이 뛰어든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변동성이 너무 많다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 성과를 못 낸 게 아닌가. 빨리 부자 되고 조급하게 부자 되고 신속하게 나는 한 방 해서 뜨고 싶은 이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암호 자산부터 시작해서 각종 테마주로 가시는 거고 또 주식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게 최근 들어서서 지난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이 확 줄었는데 그 줄어든 가운데서도 30대가 매수 1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분명 2015, 16, 17에는 50대가 압도적인 1위였는 걸 제가 기억하는 게 요즘은 어떨까 하고 딱 열어봤더니 30대가 이렇게 급등한 가격에서 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까요, 30대가? 뭐 능력자도 계실 거고 또는 영끌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거 완전히 이제 불꽃 같은 투자잖아요. 네. 좀 그런 투자에 대한 약간 입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그리고 요즘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생각이 안 멈출 것 같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투자를 오래 했지만은 야, 나 서울 아파트 못 사겠어 했는데 어느 그 순간 말한 지 3년 된 것 같아요. 예. 2018년부터 이건 처음 보는 가격인데 네. 그런 다음 3년을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샀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서울 아파트가 없습니다. 안 그래 보이시네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티가 지금 아닙니다. 오르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구간이 딱 넘어서더라고요. 대출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더 샀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이죠. 저는 역사상 최악의 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임대차 3법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주변에 너무 많고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라는 이 네. 길고도 어려운 조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는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 의사를 어떻게 밝혀야 되냐 하면 결국은 제가 봐서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맞아요. 그 서류 보내는 거 말고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매물이 잠겨요.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는 우리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너무 무섭다. 네, 저도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다니다 보면 그 동네 꼭 부동산을 가보거든요. 난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1년 전 봤을 때 가격에 비해 2배 오른 건 거의 숱한 것 같아요. 여긴 내가 모르는 시장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서 시장은 이제 안타깝지만 버블인 것 같다. 2019, 2020 요때가 어떻게 보면 조정의 찬스였는데 그때
임대차 3법이 나와가지고 전세를 급등시키면서 패닉 바잉을 부르고 패닉 바잉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그게 지방으로 지금 가는 중이라서 방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더 갈 가능성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붙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불이 한번 붙으면 이게 오래 가거든요. 저도 불이 꺼지려면 주변에 다 태워야 끝나더라. 이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뭐냐 이제 좀 숨 좀 쉬고 좀 천천히 살아. 예. 쉬지 않고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그 말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 자 아버지를 제가 지금 모시는데 아버지 생활비 우리 아들 둘이 있으니까 아들 교육비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우리 첫째 둘째 아파트 한 채씩만 사줘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첫째 20억 둘째 20억이잖아요. 그죠? 아니 서울 아파트 값이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을 하는데 아버지도 웃으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야, 우프다 그러죠, 우프다. 네, 그러죠. 아버지 첫째 20억, 둘째 20억이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50세부터 은퇴할 때까지 일을 안 하고 살기 위해서는 현금이 30억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50세 될 때 현금 70억 있어야지. 그냥 애들 둘이 그냥 집 한 채 사주고. 저기 저 원희 대표님한테 제가 네. 좋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네. 제 책에 있는 전략대로 하면요. 네. 그렇게까지 모으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모으지 않아도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산 시장이라는 게 찐부자가 지금은 50억은 돼야 찐부자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 쓴 이유가 왜 그러냐면 0.5%거든요, 이자가. 그렇죠. 2,50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을 있어야 노후에 왜냐면 국민연금까지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넉넉하시겠다 싶어서 그걸 이자로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이렇게 역산해봤더니 50억이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 상속세 통계를 봤더니 한 해 300명밖에 안 돼요. 한 해 30만 명 돌아가시는데 300명만 50억 유산을 물려주시는. 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이 허들이 너무 높으니까. 너무 그래서 높아요. 그거를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면 또 투자자가 좌절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러니까 지금 꼭 벌겠다는 건 알지만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었죠. 아버지 그러니까는 좀 더 열심히 살게요. 예, 그렇게 하긴 했는데 훈훈한 결론이네요. 슬프네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는 내가 돌아간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를 좀 더 배워볼 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때 이제 2015년에 일이었는데 2015년 이제 국민연금 다니다가 퇴사를 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뽀삐 같은 인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도 그래서 회사 조직 내 상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건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맨날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라고 자료 쓰다 보니까 배만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병을 얻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이걸 저는 다 달러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 위기 뭐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치면서 환율이 1,300원 갔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전액 인출을 했죠. 환율을 하니까 이제 수억 되잖아요. 자, 이걸 들고서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엄청 하는데 주식은 그때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를 잡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보고 가라고. 잡혀가서 이제 운명의 만남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매덕이 있으니까 그냥 미분양 난 걸 쉽게 샀지만 내가 30대였다면 그때 수천만 원 정도 있다면 그 좋은 자리를 만났을 때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옥션 보고서를 계속 보기 시작했는데 경락 낙찰가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70%된 거예요. 맞아요. 서울 아파트가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지 않아요? 전세가가 집값이 10억이면 그때 6억이 전세가율이 60% 넘었잖아요, 그때가.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은 그 명도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약간의 인지 등록세 뭐 등등 중간에 들어간 돈 그 돈이 있죠. 조금 있습니다.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야, 내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집을 물려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경제 지식을 물려주는 게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락 관련돼서 책도 엄청 읽고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 도달한다 싶은 그런 중요한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 징후가 보일 때 낙찰가율만 한번 열어봐도 이게 이 가격 밑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가격에 내가 이걸 살 수 있구나. 왜 전세 사는 사람은 이거 안 사지? 저는 솔직히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이 그냥 옆에 바로 옆 동네 사면 될 텐데.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더 빠질 거라는 그 기대로 안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계속 올라가는 전세 대금을 남 좋은 일 시키면 올려주느니 약간의 비용만 부담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시장에는 되게 자주 와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6년 동안 2번 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걸 조금만 공부를 하시고 안테나만 좀 세워도 이게 진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시장이 바뀐 다음에도 경매 시장은 좀 기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경매 시장이 부동산은 14년 바닥이었는데도 경매 시장은 15, 16년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전에 하우스푸어 사태 때 문제가 된 물건들이 1, 2년 지나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8일 동안 사고 파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이 보는 거를 며칠 못 보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집을 보러 갈 땐 절대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좀 전철 타세요, 전철. 버스 타세요. 그리고 그 부동산까지, 그 아파트까지 걸어가 보세요. 진짜. 가면서 뭐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걸 좀 맞습니다. 보고 한 번이라도 가보세요. 좀 가본 동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신의 부동산 실력은 올라간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서 강남 이 땅값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계속 더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강남에 18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따져보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요? 강남이고 대치동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교육의 특구들 중에 일자리 많은 지역이 어딨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강남밖에 없어요. 강남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지위제잖아요. 나 어디 살아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남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위제도 되죠. 교육 여건에다가 일자리에다가 이런 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의 핵심 지역이 또 싸 보이고, 서울의 핵심 지역이 싸 보이면 결국 지금이 고점이에요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움직임도 실제로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공유 오피스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많이 생기면 좋은 걸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보는 게, 하나는 첫 번째가 패스트5나 위워크가 들어오면 그 일대가 좋아져요.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일단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유입 이런 걸 되게 많이 만들어주는데, 두 번째가 재밌는 게, 그러면 강남역에 딱 가면 위워크 1, 2, 3, 4, 뭐 설릉 메토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그 공유 오피스는요, 핵심지만 가지 주변 지역은 절대 안 가요. 그 중심지로의 끌어당김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인 거예요. 저 박사님, 저 이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를 거다. 당연히 이제 내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미 제로 금리라서 내릴 수는 없으니까. 물이 나오고 오를 저도 거다. 갑자기 놀라가지고 오를 거다 하는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오르긴 오를 텐데 천천히 오른다. 빨리 올리기가 어려운 게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청년 실업. 작년에 잃어버린 일자리 중에 올해 복구된 게 3분의 1 조금 넘어요. 근데 그 파산하신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될까? 지나다니다 보면 상가에 공실, 임대 뭐 이런 것들 엄청 붙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생이 작년 한 해 완전히 정말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럼 그 전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을 지금 이번에 고용이 회복된다고 해도 잡을 수 있는가? 결국 월급은 못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 문제가 더 뭐냐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6개월에 한 번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위험관리군 가계부채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그게 전체 가계부채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요. 이자와 원리금 상환이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쓴다. 네, 거의 그 정도면 뭐 눈앞에 깜깜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빌린 빚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한 7% 6% 사이더라고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 가계부채가 전부 다 박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또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금리까지 올려서 그분들의 그 목줄을 조이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결국 그 금리를 인상하긴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그래서 저는 한 2023년 돼야 지난번 금리 수준 1.5%? 그때쯤 나올 거다라고 보는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공동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걸 보면 평균 순자산은 급증했어요. 한 5%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값 50등에 해당되는 사람의 자산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비싼 집만 오르고 또 주식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벌었다.
빙빙 부익부로 가는 거죠. 네. 없는 분들이 또 재테크를 못하는 이유가 한 번 손실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 손실 볼 위험 있는 거 안 해요. 그래서 은행 예금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0.5% 이자율이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얼마입니까? 2.6이죠. 그러니까 은행 예금하면 2.1% 손실이에요 지금. 은행 예금을 한다라는 건 앉아서 망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인플레는 최소한 따라갈 수 있는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실물 자산이잖아요. 주식이랑 부동산이 왜 각광받냐 하면 금리 수준이 소비자 물가보다 2% 이상 낮다라는 건 자산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돈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그래서 너무 안전을 쫓으면 100% 확률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위험이 세상에는 필요한 거고, 그런 적절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마이너스 보지 않는다, 손실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앉아서 마이너스 손실을 좀 보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대박 난다, 그런 대박이 있을 것 같으면 나까지 그렇게 기회가 오냐라는 말도 하라는 거죠. 나한테 그런 횡재는 잘 없을 거라는 걸 인정하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자산이 처음에 1억이 어렵고 5억이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벽인데 그걸 달성하고 나면 원칙만 지키는 순간 눈덩이처럼 구릅니다. 그게 정말 저 재테크의 재미 같아요. 요까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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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분들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예, 천천히 작은 부자 돼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꾸준히 가져나갈 수 있는 욜로 하는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저희 채널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